안녕하세요. 갈대사연 극장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기 앞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재미있고 흥미로운 사연들 계속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자기야, 어제는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 벌써 보고 싶네. 새벽의 정적을 깨고 들려온 그 끈적한 목소리는 내 아내의 것이 아니었다. 아니, 아내의 핸드폰 너머에서 들려온 낯선 사내의 목소리였다. 서울 한남동 창밖으로는 검푸른 한강이 고요하게 흐르고 있었다. 강 건너 강남의 화려한 불빛들이 아직 꺼지지 않은 채 도시의 욕망을 대변하듯 반짝이고 있었지만 56세의 건축가 강민호의 거실은 시베리아 벌판보다 차가웠다. 새벽 4시 30분. 민호가 지난 28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눈을 떠온 시간이었다. 대한민국 굴지의 건축사무소 가온의 수석 파트너이자 이 집안의 가장인 강민호는 습관처럼 거실로 나와 물을 한 잔 마시려던 참이었다. 소파 구석 쿠션 사이에 처박힌 아내 이서연의 아이폰이 진동과 함께 화면을 밝혔다. 발신자 이름 여보. 민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28년을 함께 산 남편인 자신이 여기 서 있는데 대체 저 화면 속 여보는 누구란 말인가?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화면을 터치하고 귀에 가져다 대는 그 짧은 순간 민호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여보, 왜 전화를 안 받아? 오늘 새벽 골프 모임 가기 전에 잠깐 얼굴 볼 수 있어? 내가 그쪽으로 갈까? 중저음의 목소리. 나긋나긋하고 친밀했다. 마치 갓 연애를 시작한 연인에게 속삭이는 듯한 톤이었다. 민호는 숨을 멈췄다. 목구멍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치밀어 올랐지만 억지로 삼켰다. 누구십니까? 수화기 너머의 침묵. 1초, 2초, 3초. 그 짧은 침묵이 영겁처럼 느껴졌다. 상대방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아, 죄송합니다. 전화를 잘못 걸었습니다. 뚝. 전화가 끊겼다. 민호는 까맣게 꺼진 액정을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잘못 걸었다고? 아니, 그럴 리가 없었다. 놈은 분명 여보라고 저장되어 있었고 아내에게 자기야라고 불렀으며 새벽 골프라는 구체적인 일정을 언급했다.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요동쳤다. 다리가 풀려 그대로 최고급 이탈리아산 가죽 소파에 주저앉았다. 안방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 안에서 세상 모르고 자고 있을 아내 이서연. 우아하고 기품 있는 외모, 대학 교수 딸이라는 배경, 누구보다 현명한 아내이자 엄마라고 믿었던 여자. 민호가 여의도 고층 빌딩 숲에서 전쟁 같은 사회생활을 버티며 피땀 흘려 쌓아 올린 이 성체의 안주인. 그녀가 다른 놈을 여보라고 부르고 있었다. 하. 민호의 입에서 헛웃음이 터져 나왔다. 머릿속이 하얗게 탔다가 순식간에 시뻘건 분노로 뒤덮였다. 당장 안방 문을 박차고 들어가 아내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싶었다.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그놈이 누구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싶었다. 하지만 민호는 건축가였다. 무너져 내리는 건물을 보수하기 위해서는 감정이 아니라 냉철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아는 사람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물을 마셨다. 차가운 물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며 이성을 조금씩 되돌려 주었다. 지금 소란을 피우면 아내는 오해라고 발뺌할 것이다. 잘못 걸려온 전화라고, 스토커라고 둘러댈 핑계는 수만 가지다. 증거가 없다.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면 이 싸움은 진흙탕 싸움이 될 것이고 명예를 중시하는 민호의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이 될 것이다. 누굴까? 언제부터였을까? 민호는 출근 준비를 했다. 거울 속에 비친 남자의 얼굴은 흑빛이었다. 눈가는 퀭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평소처럼 넥타이를 매고 향수를 뿌리고 서류 가방을 들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산산조각이 나 있었다. 현관을 나서기 전 그는 다시 한번 안방 문을 바라보았다. 고요했다. 저 문 너머에 있는 여자는 이제 내 아내가 아니다. 나를 기만하고 내 인생을 송두리째 비웃은 타인이다. 민호는 이를 악물었다. 이서연, 내가 모를 줄 알았나 보지. 강민호의 출근길은 지옥 같았다.
운전기사가 모는 제네시스 뒷좌석에 앉아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보았다. 한남대교를 건너며 보이는 한강 물결이 오늘따라 유난히 검고 깊어 보였다. 저 물속에 빠져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가도 다시금 끓어오르는 배신감에 주먹을 꽉 쥐었다. 회사에 도착해서도 업무는 손에 잡히지 않았다. 설계 도면 위에 선들이 지렁이처럼 꿈틀거리는 것 같았다. 점심시간 평소 친하게 지내던 후배이자 파트너 건축가인 박 이사가 다가왔다. 형님, 오늘 안색이 왜 그리 안 좋아요?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 잠을 좀 설쳤어. 민호는 대충 얼버무렸다. 구내식당 대신 회사 근처 고급 일식집 룸으로 자리를 옮겼다. 조용한 룸 안에서 박 이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형님,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뭐한데. 요즘 형수님 별일 없으시죠? 민호의 젓가락질이 멈췄다. 심장이 다시 쿵쾅거렸다. 무슨 소리야? 아니, 제 와이프가 그러는데. 형수님이 다니시는 청담동 골프 클럽 있잖아요. 로열 힐스. 거기서 말이 좀 나오나 봐요. 무슨 말? 민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박 이사는 난처한 듯 넥타이를 만지작거렸다. 거기 헤드 프로랑 형수님이랑 너무 가깝다고. 레슨 시간이 아닌데도 밖에서 따로 만나는 걸 몇 번 봤다는 소문이 돌더라고요. 강남 바닥 좁잖아요. 사모님들 입방하라는 게 워낙 무서우니까. 형님이 미리 알고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청담동 로열 힐스 골프 클럽. 3년 전 민호가 아내의 생일 선물로 끊어준 VIP 회원권이었다. 갱년기 우울증이 온 것 같다며 집에만 있는 아내에게 나가서 운동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보라고 등 떠밀어 보낸 곳이었다. 골프채 세트도 최고급으로 맞춰주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골프웨어 신상으로 도배를 해주었다. 그 모든 게 외도를 위한 투자였단 말인가? 헤드 프로. 이름이 뭔지 알아? 아마 류태호라고 했던 것 같아요. 키 크고 잘생겨서 사모님들한테 인기가 많다고. 류태호. 민호는 그 이름을 입안에서 굴려보았다. 씹어 삼킬 듯이. 오후 반차를 했다. 28년 근속 기간 동안 아파서 쉰 적은 있어도 개인적인 일로 조퇴를 한 적은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회사가 문제 아니었다. 내 인생이 내가 쌓아 올린 탑이 바닥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민호는 택시를 잡아탔다. 자신의 차는 회사에 두고 왔다. 행여나 아내가 내 차 번호를 알아볼까 봐서였다. 청담동 로열 힐스 골프 클럽으로 가주세요. 오후 2시. 아내가 통상적으로 골프를 치러 간다고 말하던 시간대였다. 골프 클럽 맞은편 카페 2층 창가 자리에 자리를 잡았다. 유리창 너머로 골프 클럽 입구가 훤히 내려다 보였다. 민호는 선글라스를 끼고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하이에나처럼 입구를 주시했다. 30분이 지났을까? 낯익은 벤츠 한 대가 입구로 들어왔다. 민호가 작년에 뽑아준 아내의 차였다. 차에서 내린 이서연은 화사했다. 짧은 골프 스커트에 몸매가 드러나는 타이트한 상에. 집에서 보던 펑퍼짐한 홈웨어 차림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생기가 넘쳤다. 볼은 발그레했고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잠시 후 건장한 체격의 남자가 로비로 걸어 나왔다. 박 이사가 말한 류태호가 분명했다. 구릿빛 피부에 탄탄한 근육질 몸매 40대 후반으로 보였지만 관리가 잘 된 소위 말하는 제비 같은 인상이었다. 두 사람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는가 싶더니 자연스럽게 류태호의 차인 검은색 포르쉐에 올라탔다. 민호는 카페를 뛰쳐나와 대기시켜둔 택시에 올라탔다. 저 앞 검은색 포르쉐 놓치지 말고 따라가 주세요. 택시기사는 백미러로 민호를 힐끔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악셀을 밟았다. 추격전은 길지 않았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남산 소월길 자락에 위치한 은밀한 이탈리아 레스토랑이었다. 예약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도 없는 프라이버시가 철저히 보장되는 곳이었다. 민호는 레스토랑이 보이는 건너편 인도에 몸을 숨겼다. 통유리창 너머로 두 사람이 마주 앉은 모습이 보였다. 이서연이 웃고 있었다. 28년 전 자신과 연애할 때 보여주었던 그 수줍고 환한 미소를 지금 다른 수컷 앞에서 짓고 있었다.
류태호가 서연의 손을 잡았다. 서연은 거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깍지를 끼고 그의 손등을 어루만졌다. 류태호가 몸을 숙여 서연의 귓가에 무언가 속삭이자 서연이 자지러지듯 웃었다. 민호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카메라 줌을 최대로 당겼다. 셔터 소리가 나지 않는 앱으로 그들의 역겨운 행각을 1장, 2장, 10장, 20장 찍었다. 손이 덜덜 떨려서 사진이 흔들릴까봐 난간을 부여잡고 숨을 참으며 찍었다. 하.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구역질이 올라왔다. 저 여자가 내 딸의 엄마가 내 밥상을 차려주던 여자가 저기서 딴 놈이랑 히히낙낙거리고 있다. 그때 민호의 핸드폰이 울렸다. 딸 강지우였다. 아빠 어디야? 오늘 저녁에 집에 일찍 들어오시나 해서. 딸의 목소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딸. 3개월 뒤면 시집가는 예비 신부. 딸의 결혼식만은 완벽하게 치러주고 싶었다. 사돈댁은 부산의 재력가 집안이었고 지우의 결혼은 민호에게도 큰 자랑이었다. 지우야. 아빠 지금 외근 중이야. 왜? 아니 그냥. 엄마가 오늘 골프 모임 끝나고 늦는다고 하셔서 아빠 저녁 못 챙겨줄 것 같다고 나보고 챙기라길래. 거짓말. 아내는 딸에게도 거짓말을 했다. 골프 모임? 저게 모임인가? 괜찮아. 아빠 밖에서 먹고 들어갈 거야. 너도 바쁠 텐데 얼른 들어가 쉬어. 알았어 아빠. 사랑해. 전화를 끊은 민호는 레스토랑을 한 번 더 노려보았다. 두 사람은 이제 식사를 마치고 일어나는 중이었다. 다시 포르쉐를 타고 어디론가 이동했다. 이번에는 강남의 한 고급 호텔이었다. 대낮부터 호텔이라니. 민호는 호텔 주차장 구석에 숨어 그들이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모습까지 확인했다. 로비로 들어가 체크인을 하는 것까지 보고 싶었지만 너무 위험했다. 이미 충분했다. 분류는 확실했다. 집으로 돌아온 시간은 저녁 8시. 텅 빈 집안은 고요했다. 민호는 서재로 들어갔다. 불도 켜지 않은 채 의자에 파묻혔다. 이혼. 2 글자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당장이라도 소장을 던지고 싶었다. 하지만 딸의 결혼식이 3개월 남았다. 지금 이혼 소송을 시작하면 집안이 풍비박산 나고 딸의 결혼식은 쑥대밭이 될 것이다. 사돈댁에서 알게 되면 파혼당할 수도 있다. 참아야 한다. 지우를 위해서라도 3개월만 참자. 민호는 어금니가 부서져라 깨물었다. 그때 현관 도어락 소리가 들렸다. 띠띠띠띠 마이너스 철커덕. 어머? 여보 벌써 왔어요? 아내였다. 언제 그랬냐는 듯 말끔한 얼굴로 양손에는 백화점 쇼핑백을 든 채 들어오고 있었다. 향긋한 비누 냄새. 호텔에서 씻고 나온 게 분명했다. 불도 안 켜고 뭐해요? 저녁은? 서연이 서재 문을 열며 다가왔다. 민호는 어둠 속에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세상에서 가장 순진한 표정을 짓고 있는 저 가면을 찢어발기고 싶었다. 피곤해서 좀 쉬고 있었어. 어머, 당신 얼굴이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내가 보약이라도 한 제 지어와야겠네.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서연이 민호의 이마에 손을 얹으려 했다. 민호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뒤로 뺐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것만으로도 피부가 썩어 문드러질 것 같았다. 씻고 올게. 민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욕실로 들어가 샤워기를 틀었다. 쏟아지는 물줄기 아래서 그는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다. 다음 날부터 민호의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다. 겉으로는 성실한 남편 존경받는 건축가였지만 물밑에서는 치밀한 사냥꾼이 되었다. 그는 국내 최고의 로펌에 다니는 대학 동기 변호사에게 비밀리에 연락을 취했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 제일 독한 변호사로 소개해줘. 수임료는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 그리고 흥신소를 찾았다. 아니, 정확히는 민간조사원. 서초동 뒷골목 허름한 사무실이 아닌 강남 한복판 오피스텔에 위치한 S리서치. 기업 임원들의 뒤를 봐주는 프로들이었다. 대상은 제 아내 이서연 그리고 로열 힐스 골프 클럽 헤드 프로 류태호입니다. 두 사람의 동선, 통화 내역, 카드 사용 내역,
숙박업소 출입 증거, 사진, 동영상. 법정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만큼 완벽한 증거를 원합니다. 조사원은 민호가 건넨 착수금 봉투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일주일이면 됩니다. 사장님. 일주일은 길고도 짧았다. 민호는 매일 밤 아내와 한 침대에서 잤다. 등이 닿을 때마다 소름이 끼쳤지만 꾹 참았다. 아내는 여전히 콧노래를 부르며 외출했고 밤마다 누군가와 몰래 문자를 주고받았다. 그리고 일주일 뒤 조사원에게서 연락이 왔다. 사장님, 보고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수화기 너머 조사원의 목소리가 머뭇거렸다. 불길한 예감이 민호의 등골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런데 뭐요? 단순 불륜건이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시고 오셔야겠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가방을 챙겨 사무실을 나섰다. 류태호와의 관계 외에 또 뭐가 있다는 말인가? S리서치 사무실. 테이블 위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와 USB가 놓여 있었다. 조사원인 김 실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녹음기를 켰다. 지난주 목요일 사모님이 따님을 만나셨더군요. 청담동 카페에서요. 지우? 지우를 만난 게 왜? 엄마와 딸이 만나는 건 당연한 일 아닌가? 들어보시죠. 녹음기에서 잡음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하지만 누구의 목소리인지는 명확했다. 엄마, 그 아저씨랑은 잘 돼가? 아빠한테는 안 들켰어? 민호의 호흡이 멈췄다.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내가 뭘 들은 거지? 걱정 마. 내 아빠는 일밖에 모르는 쑥맥이라 꿈에도 몰라. 그나저나 태호 씨가 이번에 사업 확장한다고 자금이 좀 필요하다는데 내 결혼 자금 좀 미리 당겼을 수 없을까? 아, 엄마 진짜. 그 아저씨 믿을 수 있는 거야? 지난번에도 5천만 원 가져갔잖아. 이번엔 진짜야. 그리고 엄마가 행복해야 너도 좋은 거잖아. 너 시집 가고 나면 엄마는 무슨 낙으로 살아? 내 아빠랑은 이제 지긋지긋해. 껍데기만 부부지. 알았어. 대신 아빠한테 절대 들키면 안 돼. 나 결혼식 끝날 때까지만 조심해, 알지? 아빠 알면 난리 날 거야. 알지. 우리 딸밖에 없다. 녹음이 끝났다. 사무실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다. 민호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짐승 같은 신음소리가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왔다. 아내는 그렇다 치더라도 딸은. 지우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였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배신해도 내 피를 나눈 내 딸, 내가 어떻게 키운 딸인데. 유학 보내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내 모든 것을 바쳐 키운 딸이. 제 어미의 불륜을 알고도 묵인한 걸 넘어 공범 노릇을 하고 있었다. 심지어 내 돈을 빼돌려 그 제비놈에게 갖다 바치는 걸 상의하고 있었다. 사장님 괜찮으십니까? 김 실장이 물 한 잔을 건넸지만 민호는 잔을 칠 수조차 없었다. 가슴이 칼로 난도질당한 것처럼 너덜너덜해졌다. 피가 거꾸로 솟았다가 다시 바닥으로 꺼지는 기분이었다. 30년. 내가 가정을 위해 헌신한 30년의 세월이 고작 이런 결말을 맞이하기 위해 존재했던가. 나는 저들에게 무엇이었나? 돈 벌어다 주는 기계? 멍청한 호구? 민호의 눈에서 핏발선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순도 100%의 증오였다.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10분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상처받은 가장의 눈빛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파괴해 버리겠다고 결심한 악마의 눈빛이었다. 김 실장. 네, 사장님. 이거 말고 더 캐. 그놈 류태호. 뒷조사 더 철저히 해. 과거 여자관계, 금전거래, 사기 전과 싹 다 털어. 그리고 내 아내 계좌 내역 10원 한 장까지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다 찾아내.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결혼식? 그래 해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결혼식을 만들어주마. 그는 입꼬리를 비틀어 웃었다. 그리고 그 결혼식이 끝나는 순간 지옥이 뭔지 보여주겠어. 너희들 모두에게. 강민호의 처절한 복수극은 이제 막막을 올렸다. 딸의 결혼식 D-90 카운트다운은 시작되었다.
다음 날 아침 식탁 위에는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와 갓 구운 생선구이가 올라왔다. 서연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현모양처의 얼굴로 민호의 숟가락 위에 생선살을 발라 올려주었다. 여보, 이거 먹어요. 요즘 통 입맛 없어 보여서 이면 수어 굽고 냉이 넣어서 찌개 끓였어요. 민호는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게 느껴졌던 아내의 배려가 이제는 목구멍을 틀어막는 가시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손에서 나는 향긋한 로션 냄새가 역겨웠다. 어제 그놈 류태오의 몸을 더듬었을 그 손으로 내 밥상을 차렸다. 고마워. 민호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다. 안면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는 것 같았다. 밥알이 모래알처럼 씹혔다. 국물을 떠넘길 때마다 식도가 타들어가는 듯 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부스스한 얼굴에 지우가 나왔다. 아빠 안녕히 주무셨어요? 오냐 우리 딸. 일어났어? 민호는 평소처럼 다정한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어제 녹음기에서 들었던 딸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귀를 때렸다. 아빠는 숙맥이라 꿈에도 몰라. 지우가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며 서연에게 윙크를 했다.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민호의 눈은 그 신호를 놓치지 않았다. 모녀 사이의 은밀한 교감. 나만 빼고 돌아가는 그들만의 역겨운 세상. 아빠, 나 이번 주말에 드레스 가봉하러 가야 하는데 시간 되세요? 예비 사위랑 엄마랑 다 같이 가기로 했거든요. 지우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예전 같으면 만사 제쳐두고 달려갔을 것이다. 내 딸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되는 순간을 놓칠 수 없었으니까. 그럼 가야지. 우리 지우 드레스 입은 모습, 아빠가 제일 먼저 봐야지. 와, 신난다. 역시 우리 아빠 최고야. 지우가 뒤에서 민호의 목을 껴안았다. 민호는 숨을 멈췄다. 등 뒤에 닿는 딸의 온기가 칼날처럼 서늘하게 느껴졌다. 사랑한다는 말, 최고라는 말. 그 모든 단어가 오염되어 있었다. 민호는 터져 나오려는 헛구역질을 참으며 딸의 손을 토닥였다. 그래, 실컷 즐겨라. 이 행복이 영원할 것 같지? 출근길 민호는 곧장 서초동 법조타운으로 향했다. 대학 동기이자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인 최정훈의 사무실이었다. 정훈은 민호가 내민 증거 자료들을 훑어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민호야, 이거 생각보다 심각한데? 기간도 오래됐고 무엇보다 딸아이가 알고 있었다는 게 치명적이다. 정훈아. 민호가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불렀다. 돈 얼마나 뺏어올 수 있어? 재산 분할 말하는 거야? 아니. 쟤네들 빈털터리로 만들고 싶어. 내 돈 10원 한 장도 못 가져가게 하는 건 물론이고 그동안 나한테 빨대 꽂아서 빼돌린 돈까지 싹 다 토해내게 만들고 싶다. 그리고 그 제비놈 사회에서 매장시키고 싶어. 정우는 안경을 고쳤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현실적으로 말할게. 대한민국 법이 그렇게 시원하지 않아. 유책 배우자라도 재산 분할 청구권은 있어. 너희 결혼 기간이 28년이야. 기여도 따지면 아무리 내가 돈을 다 벌어왔어도 5대5 잘 막아야 6대4야. 불륜 위자료? 고작 해야 3천만 원, 많아야 5천만 원이야. 그게 현실이다. 법이 그렇다면 법 밖에서 해결해야지. 민호의 눈빛이 번뜩였다. 뭐 하려고? 결혼식 날까지만 참을 거야. 그때까지 내가 내 재산 안전하게 지킬 방법 만들어줘. 그리고 서연이 명의로 된 것들 가압류 걸 수 있는 타이밍 계산해줘. 딸아이 결혼식 끝나자마자 식장에서 발 떼기도 전에 소장 날릴 거니까. 정우는 친구의 살기 어린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다. 재산 은닉으로 걸리지 않는 선에서 부동산 신탁이랑 채권 정리 미리 해두자. 그리고 상간남 소송은 별개로 진행해서 그놈 금융치료 제대로 받게 해줄게. 일단 내가 지금처럼 모르는 척 연기하는 게 제일 중요해. 증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특히 그놈한테 돈 들어간 정황, 그거 꼭 잡아내라. 사무실을 나온 민호는 다시 S리서치 김 실장을 만났다. 김 실장은 추가 조사 보고서를 내밀었다. 사장님 빙고입니다. 류태오, 이놈 아주 질이 나쁜 놈입니다.
보고서에는 류태호의 화려한 전적이 담겨 있었다. 본명 류광수, 사기 전과 3범, 강원도 카지노 도박 빚만 2억, 골프 프로 자격증도 위조된 것이었고 강남 일대 사모님들을 상대로 공사를 쳐서 뜯어낸 돈으로 돌려막기를 하며 호화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 지금 류태호 벼랑 끝입니다. 사채업자들한테 쫓기고 있어요. 이번 달 안에 1억 못 갚으면 신체 포기 각서 써야 할 판이더군요. 그래서 사모님을 타깃으로 잡고 마지막 한 방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1억이라. 민호는 녹음기 속 딸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그 아저씨가 사업 확장한다고 자금이 필요하다는데. 사업 확장은 개뿔, 도박 빚 갚으려는 수작이었다. 그리고 내 아내와 딸은 그놈의 혓바닥에 놀아나 내 피 같은 돈을 가져다 바치려 하고 있었다. 김 실장, 그놈 빚 독촉받는 거 사채업자 쪽이랑 접선해서 좀 더 압박하라고 해. 더 급하게 만들어. 그래야 내 아내한테 더 매달릴 테니까. 알겠습니다. 도간에 든 쥐를 더 볶아보죠. 민호는 차에 올라탔다. 한강 다리 위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민호의 눈에는 온통 핏빛으로 보였다. 돈이 필요해? 그래, 주지. 미끼를 물어야 낚아 올릴 수 있으니까. 민호는 핸들을 꽉 쥐었다. 이제부터는 인내심 싸움이었다. 아내와 딸이 제 발로 덫에 걸어 들어올 때까지 그는 완벽한 호구 연기를 해야 했다. 가슴속에서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차가운 이성으로 그것을 짓눌렀다. 집에 도착하니 서연이 현관까지 마중을 나왔다. 여보 왔어요? 오늘 많이 힘들었죠? 그녀가 민호의 서류 가방을 받아들었다. 민호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 안았다. 소름이 돋았지만 참았다. 아니야, 당신 얼굴 보니까 피로가 다 풀리네. 사랑해, 여보. 민호의 입에서 나온 사랑해라는 말. 그것은 저주였다. 서연은 감동한 듯 민호의 품에 안겼다. 그 품 안에서 그녀가 짓고 있을 표정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안도감 그리고 경멸. 이 남자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구나라는 비웃음. 민호는 그녀의 등 뒤에서 서늘하게 웃었다. 그래, 마음껏 비웃어라. 나중에 피눈물을 흘리게 될 테니. 주말 청담동의 최고급 웨딩드레스 숍 라벨라.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우가 커튼 뒤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티아라가 조명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고 오프숄더 드레스 위로 드러난 딸의 어깨선은 고왔다. 숍 직원이 감탄사를 연발했고 사위들 예비 신랑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아버님, 지우 씨 너무 아름답죠? 예비 사위가 민호에게 물었다. 부산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집안의 아들, 성형외과 의사. 조건도 좋고 인물도 훤칠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정말 예쁘구나. 내 딸. 민호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연기가 아니었다. 정말로 예뻤다. 저렇게 천사 같은 모습으로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비통했다. 저 아이를 안고 둥가둥가 키웠던 지난 26년의 세월이 허망해서 눈물이 났다. 아빠, 왜 울어? 촌스럽게. 지우가 웃으며 손수건을 건넸다. 서연도 옆에서 거들었다. 당신도 참 벌써부터 이러면 식장에서는 어쩌려고 그래요? 주책이야. 서연은 우아한 투피스 차림으로 지우의 드레스 자락을 정리해 주었다. 모녀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았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상류층 가족의 행복한 한때였다. 하지만 민호는 알고 있었다. 서연이 차고 있는 저 다이아몬드 목걸이, 지난달 카드 명세서에 찍혀있던 500만 원짜리 결제 내역, 그리고 지우의 핸드폰이 드레스 피팅 중에도 계속 진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팅이 끝나고 예비 사위를 먼저 보낸 뒤 세 가족은 근처 프렌치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식사가 나올 때쯤 지우가 조심스럽게 본색을 드러냈다. 아빠, 저 부탁할 게 좀 있는데. 올 것이 왔다. 민호는 와인잔을 돌리며 짐짓 모르는 척 물었다. 뭔데? 우리 딸이 원하는 거면 아빠가 다 해줘야지. 그게 신혼집 인테리어 말이야. 시댁에서 해준 집이 다 좋은데 가구가 좀 옛날 스타일이라서 싹 다 이태리 수입 가구로 바꾸고 싶은데 예산이 좀 모자라네. 그래?
얼마나 필요한데? 한 1억 정도? 소파랑 침대랑 식탁이랑 다 하이엔드로 맞추려니까 견적이 좀 세게 나오더라고. 1억. 김 실장이 말했던 류태호의 도박빚 액수와 정확히 일치했다. 가구는 핑계였다. 딸은 지금 아빠의 돈을 뜯어내 엄마의 내연남 빚을 갚아주려는 것이었다. 민호는 스테이크를 썰던 칼질을 멈췄다. 날카로운 나이프가 접시를 긁는 소리가 끽 하고 신경을 긁었다. 1억이라. 적은 돈이 아닌데. 시댁에서 혼수 비용 넉넉히 주시지 않았니? 서연이 끼어들었다. 여보, 당신 알잖아. 부산 사돈댁 깐깐한 거. 애 기죽기 싫어서 그러는 건데 당신이 좀 해주면 안 돼요? 당신 이번에 상가 건물 설계비 들어온 거 있잖아요. 서연은 민호의 통장 사정까지 꿰뚫고 있었다. 며칠 전 입금된 프로젝트 잔금을 노리고 있는 게 분명했다. 민호는 천천히 고기를 씹었다. 육즙이 비릿하게 느껴졌다. 이 두 여자의 뻔뻔함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다. 글쎄, 요즘 경기도 안 좋고 회사 자금 사정도 빡빡해서. 민호가 난색을 표하자 지우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서연의 눈매도 날카로워졌다. 아빠 너무해. 딸이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하는데 그 정도도 못해줘? 나중에 내가 다 갚을게. 그래요 여보. 딸이 저렇게 원하는데. 당신 딸 바보라며. 이럴 때 능력 보여주는 거지 언제 보여줘요? 협박과 회유 그리고 감정 호소. 전형적인 수법이었다. 민호는 속으로 차갑게 웃었다. 그래, 여기서 안 된다고 하면 의심을 살 수도 있다. 그리고 증거가 필요했다. 돈이 건너간 확실한 증거. 알았다. 우리 공주님이 원하는데 아빠가 빚을 내서라도 해줘야지. 정말? 아빠 고마워. 사랑해. 지우의 표정이 다시 화색이 돌았다. 서연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와인잔을 들었다. 역시 당신밖에 없어요. 자, 건배해요. 우리 딸의 행복한 앞날을 위해서. 위하여. 쨍. 와인잔이 부딪혔다. 민호는 붉은 와인을 단숨에 들이켰다. 피를 마시는 기분이었다. 다음 날 민호는 은행에 들러 1억 원을 수표로 인출했다. 그리고 지우를 만났다. 자, 여기 있다. 가구 예쁜 걸로 잘 골라라. 와, 아빠 진짜 짱이야. 내가 영수증 꼭 챙겨 놓을게. 아니야, 영수증 필요 없어. 너 편한 대로 써. 민호는 일부러 영수증을 요구하지 않았다. 어차피 가구점에서 결제될 돈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핸드폰 녹음 앱은 이미 돌아가고 있었다. 아빠, 근데 이거 현금으로 바꿔서 써도 돼? 수입 가구점이라 현금으로 하면 할인 많이 해준대서. 예상대로였다.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인데 이들은 너무 급했다. 그러렴. 내가 알아서 하거라. 지우는 수표를 받아들고 뛸 듯이 기뻐하며 사라졌다. 민호는 멀어지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내 딸 나갔다. 미행부터. 그 돈 분명히 류태호한테 전달될 거야. 전달되는 현장 고화질로 찍어. 돈봉투 건네는 순간 절대 놓치면 안 돼. 걱정 마십시오. 드론까지 띄워놨습니다. 2시간 뒤 김 실장에게서 사진과 영상이 전송되었다. 장소는 강남의 한 백화점 지하 주차장. 지우가 쇼핑백 하나를 류태호에게 건네는 장면이었다. 류태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쇼핑백 안을 확인하고는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지우는 아빠에게는 보여주지 않았던 수줍은 미소를 그 사기꾼에게 짓고 있었다. 그리고 류태호는 그 자리에서 바로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영상 속 류태호의 입모양과 제스처는 환희에 차 있었다. 민호는 사무실 모니터 화면에 뜬 그 사진을 확대했다. 류태호의 탐욕스러운 눈빛, 지우의 멍청한 미소. 이 한 장의 사진이 결정타였다. 이걸로 됐다. 너희들은 이제 끝났어. 하지만 민호는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었다. 1억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는 서랍 속에서 비밀 장부를 꺼냈다. 결혼식 전까지 남은 기간은 한 달. 이제 민호가 공격할 차례였다. 그날 저녁 민호는 퇴근길에 서연에게 넌지시 말을 꺼냈다.
여보, 나 이번에 베트남 쪽에 리조트 건설 프로젝트 들어가는 거 알지? 투자 수익률이 꽤 괜찮을 것 같은데. 당신 명의로 된 그 땅이랑 아파트 담보로 대출 좀 받아서 투자해보는 거 어때? 내 명의로는 이미 한도가 차서 말이야. 1년만 굴리면 2배는 될 것 같은데. 서연의 귀가 번쩍 뜨였다. 돈 욕심 그리고 내 연남에게 더 퍼주고 싶은 욕망. 그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것이다. 정말요? 2배나요? 확실해. 내부 정보니까 어디 가서 말하면 안 돼. 당신 노후 자금 확실하게 불려줄게. 민호는 악마의 제안을 던졌다. 아내의 명의로 된 재산마저 깡통으로 만들고 빚더미에 앉힐 계획이었다. 이혼 후 재산 분할? 빚도 나누게 될 것이다. 아니, 그 빚은 오롯이 서연의 몫이 될 것이다. 서연은 잠시 고민하는 척하더니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미끼를 물었다. 알았어요, 여보. 당신 감각 믿으니까. 서류 준비해 줄게요. 민호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그래, 다 내놔라. 내 영혼까지 탈탈 털어서 빈 껍데기로 만들어줄 테니까. D-30. 파국을 향한 열차는 가속도가 붙었다. 브레이크는 고장났고 운전대는 강민호가 잡고 있었다. D-7. 일주일 남았다. 강민호는 서재 책상 위에 놓인 인감증명서와 위임장들을 내려다보았다. 아내 이서연이 제 손으로 찍어준 자신의 목을 조를 밧줄들이었다. 여보, 이거면 되는 거죠? 베트남 리조트 대박 나는 거 맞죠? 이서연은 도장을 찍으면서도 의심은커녕 탐욕에 눈이 멀어 있었다. 민호가 설계한 것은 리조트 투자가 아니었다. 유령법인을 통한 고금리 사채 담보대출. 서연의 명의로 된 한남동 빌라 지분, 친정에서 물려받은 경기도 양평의 땅, 그리고 그녀가 몰래 들어둔 연금보험까지. 모든 자산이 담보로 잡혔다. 이 돈은 민호가 관리하는 해외 계좌로 세탁되어 빠져나갈 것이고 서연에게 남는 것은 원금의 3배에 달하는 빚더미뿐이다. 그럼 당신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니까. 민호는 서류를 금고에 넣으며 차갑게 중얼거렸다. 그래, 책임져야지. 지옥 끝까지. 결혼식을 3일 앞둔 저녁 가족 식사 자리가 마련되었다. 장소는 청담동의 최고급 오마카세. 1인당 30만 원이 넘는 코스 요리가 나왔지만 민호의 눈에는 죽은 생선의 살점들로만 보였다. 아빠, 나 너무 떨려. 부산시댁 어르신들 오시면 실수할까봐 걱정도 되고. 지우가 운이 성게알가 올라간 초밥을 입에 넣으며 호들갑을 떨었다. 서연은 옆에서 딸의 입가를 닦아주며 맞장구를 쳤다. 걱정 마. 예단도 빵빵하게 들어갔고 내 아빠가 혼수 가구도 최고급으로 해줬는데 누가 널 무시하겠니?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해. 민호는 삭해 잔을 기울였다. 알싸한 술이 식도를 타고 내려갔다. 지우야. 응, 아빠. 결혼하면 비밀은 없어야 한다. 부부 사이에 비밀이 생기는 순간 그건 지옥이 되는 거야. 민호의 말에 순간 정적이 흘렀다. 서연의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지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두 여자는 찔리는 게 있는 짐승들처럼 서로의 눈치를 살폈다. 에이, 아빠도 참. 갑자기 분위기 무겁게 왜 그래요? 당연히 비밀 없지. 우리 오빠랑 나랑 얼마나 사이좋은데. 지우가 애써 웃으며 분위기를 띄우려 했다. 서연도 거들었다. 그래요, 여보. 좋은 날 앞두고 덕담만 해주세요. 당신 취했나 보다. 민호는 빈잔을 내려놓으며 피식 웃었다. 취했지. 너희들의 그 역겨운 연극에 취해서 토할 것 같구나. 속으로만 삼킨 말이었다. 민호는 다시 온화한 가면을 썼다. 그래, 내 딸 행복해야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만들어주마. 식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류태호에게서 온 문자가 서연의 핸드폰 화면을 밝혔다. 민호는 백미러로 뒷좌석을 힐끔 보았다. 서연이 황급히 핸드폰을 뒤집었다. 자기야, 1억 고마워. 이걸로 급한 불 껐어. 결혼식 끝나고 우리 여행 가자. 오빠가 홍콩 티켓 끊어놨어. 민호의 스마트폰에는 복제된 문자가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었다. 홍콩이라. 도피성 여행인가? 꿈 깨라. 공항 검색대도 통과 못하게 만들어줄 테니.
민호는 핸들을 잡은 손에 핏줄이 서도록 힘을 주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도축장에 끌려가는 소들은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마지막 만찬을 즐기고 있었다. 4월의 어느 토요일, 서울 남산 중턱에 위치한 그랜드 하얏트 호텔. 대한민국 상위 1%만 한다는 초호화 결혼식이 열렸다. 호텔 로비부터 식장 입구까지 늘어선 화환들, 샹들리에 조명 아래 반짝이는 크리스털 장식, 그리고 하객들의 값비싼 옷차림. 모든 것이 완벽했다. 신부 대기실의 강지우는 눈이 부시게 아름다웠다. 수천만 원짜리 베라왕 드레스를 입고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플래시 세례를 받고 있었다. 지우야, 너무 예쁘다. 진짜 공주님 같아. 부럽다 기집애. 시댁이 부산병원 재벌이라며? 친구들의 찬사에 지우는 턱을 치켜들고 우월감에 젖어 웃었다. 그 옆에 선 이서연도 한복 맵시를 뽐내며 사부인들과 인사를 나누느라 정신이 없었다. 강민호는 대기실 구석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마치 잘 꾸며진 연극 무대 같았다. 저 화려한 조명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아는 관객은 오직 자신뿐이었다. 아버님 입장하실 시간입니다. 웨딩 플래너의 안내에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얀 장갑을 낀 손. 그 손으로 딸의 손을 잡고 식장으로 들어서야 했다. 거대한 문이 열리고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선율이 울려 퍼졌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파도처럼 쏟아졌다. 민호는 지우의 팔짱을 끼고 버진로드 위에 섰다. 붉은 꽃잎이 뿌려진 길. 그 길이 민호에게는 불구덩이처럼 보였다. 아빠, 천천히 걸어. 드레스 밟히니까.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끝까지 자기 드레스 걱정뿐이었다. 민호는 딸의 손등 위에 얹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이 작은 손으로 내연남에게 돈봉투를 건네던 그 장면이 오버랩되었다. 한 걸음, 두 걸음. 민호는 기계처럼 걸었다. 하객석 앞줄에 앉은 서연이 눈물을 훔치는 척하며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고 있었다. 가식의 극치였다. 그 뒤로 모자를 푹 눌러 쓴 낯익은 남자가 보였다. 류태호였다. 감히 여기까지 오다니. 뻔뻔함이 하늘을 찔렀다. 류태호는 서연과 눈을 마주치며 비릿한 미소를 날리고 있었다. 민호의 심장이 쿵쿵 뛰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다. 곧 터질 폭탄에 대한 흥분 때문이었다. 단상 앞에 도착했다. 신랑이 환하게 웃으며 기다리고 있었다. 민호는 지우의 손을 신랑에게 넘겨주었다. 자네, 내 딸. 잘 부탁하네. 통상적인 덕담이었다. 하지만 민호는 신랑의 귀에 대고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작고 서늘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반품은 안 되네. 하지만 AS는 내가 확실하게 해주지. 신랑은 그 말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혼주석으로 내려왔다. 주례사가 이어지고 축가가 울려 퍼지는 동안 민호는 주머니 속에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다. 화면에는 전송 버튼 하나가 떠 있었다. 지금이다. 민호는 엄지손가락으로 버튼을 눌렀다. 작전 개시. 그 신호는 법원 앞에 대기하고 있던 최정훈 변호사에게, 그리고 서연의 계좌를 동결시킬 은행 담당자에게, 마지막으로 식장 밖에서 대기 중인 S리서치 직원들에게 동시에 전달되었다. 식이 끝나고 행진이 이어졌다. 꽃가루가 날리고 폭죽이 터졌다. 지우와 신랑이 입을 맞추는 순간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보, 사진 촬영해야죠. 어디 가요? 서연이 다급하게 민호의 옷자락을 잡았다. 민호는 차갑게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난 내 할 일 다 했어. 나머지 쇼는 너 혼자 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사람들이 보잖아요. 민호는 서연을 정면으로 노려보았다. 지난 30년간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짐승 같은 안광이었다. 쇼는 끝났다고. 이서연. 민호는 성큼성큼 식장을 빠져나갔다.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호텔 로비를 지나 발레 파킹 되어 있던 차에 올라탔다. 시동을 걸자마자 내비게이션에 미리 입력해둔 목적지가 떴다. 목적지 새로운 시작. 그곳은 민호가 혼자 살기 위해 마련한 강북의 조용한 주택이었다.
그는 엑셀을 밟았다. 백미러 속에서 그랜드 하얏트 호텔이 점점 작아졌다. 화려했던 결혼식장은 이제 곧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변할 것이다. 결혼식이 끝나고 패백실. 서연은 사라진 민호 때문에 하객들에게 둘러대느라 진땀을 뺐다. 남편이 갑자기 급체해서 응급실에 갔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 엄마 아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사진도 안 찍고 가버려? 지우가 한복 치마를 걷어차며 짜증을 냈다. 몰라, 나중에 따지자. 일단 신혼여행 가야지. 비행기 시간 늦겠다. 신랑 신부를 인천공항으로 가는 리무진에 태워보낸 뒤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해방이었다. 3개월간의 지긋지긋한 연기도 끝났다. 이제 류태호와 홍콩으로 떠날 일만 남았다. 그녀는 주차장 구석에 세워진 류태호의 차로 달려갔다. 태호 씨, 많이 기다렸지? 고생했어, 자기야. 그 늙은이는 어디 가고 혼자 왔어? 류태호가 서연을 끌어안으며 엉덩이를 주물럭거렸다. 몰라, 갑자기 사라졌어. 꼴도 보기 싫었는데 잘 됐지 뭐. 빨리 가자, 우리도. 그때였다. 낯선 양복쟁이 2명이 그들의 앞을 막아섰다. 이서연 씨 되십니까? 네. 누구신데? 서울가정법원에서 나왔습니다. 송달물 받으시죠. 남자는 두툼한 서류 봉투를 서연의 가슴팍에 떠밀듯 안겼다. 봉투 겉면에는 붉은 글씨로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청구 소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게 뭐예요? 서연의 손이 떨렸다. 그리고 여기 류광수 씨. 아, 가명 류태호 씨 맞으시죠? 당신 앞으로도 소장 나왔습니다.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입니다. 뭐? 이 새끼들이 미쳤나? 류태호가 욕설을 내뱉으며 남자의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다른 한 명이 류태호의 팔을 비틀어 제압했다. 폭행까지 추가하시겠습니까? 증거 다 확보되어 있으니 얌전히 받으시죠. 그 순간 서연의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카드사, 은행, 그리고 민호였다. 발신자 전 남편.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 이게 다 뭐야? 소장이라니 갑자기 왜 이래? 수화기 너머에서 민호의 건조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라고 부르지 마. 듣기 역겨우니까. 지금 내 손에 들린 종이 쪼가리가 내 현실이야. 넌 파면됐어, 이서연. 당신 미쳤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재산 분할 신청할 거야. 당신 재산 반은 내 거야. 서연이 악을 썼다. 민호의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재산? 그래, 찾아봐. 근데 어쩌냐? 내 명의로 된 건 이미 다 깡통이고 넌 빚더미에 앉았는데. 아, 그리고 그 제비놈한테 준 돈 1억이랑 그동안 빼돌린 돈들, 횡령 및 사기로 형사고발도 같이 들어갔어. 그놈 전과자라지. 이번에 들어가면 못 나올 텐데. 옆에서 듣고 있던 류태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뭐? 형사고발? 야, 이 여자야, 너 남편이 다 알고 있었던 거야? 류태호가 서연을 밀쳐냈다. 태호 씨, 그게 무슨 소리야? 저리 비켜. 나까지 감방 가게 생겼잖아. 류태호는 차에 타려고 했다. 하지만 차 문은 열리지 않았다. 아, 그리고 그 포르쉐. 리스비 연체돼서 방금 견인 조치 들어갔을 겁니다. 법원 집행관 뒤로 레카차가 들어오고 있었다.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화려한 한복 치마가 주차장 바닥의 기름때에 얼룩졌다. 여보. 민호 씨,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지우 봐서라도. 지우? 아, 방금 지우한테도 문자 보냈다. 신혼여행 잘 다녀오라고. 내가 그놈한테 돈 갖다 바치는 동영상 사돈댁이랑 사위한테도 선물로 보냈어. 비행기 타기 전에 확인하면 좋겠네. 아마 파혼당해서 바로 귀국하겠지만. 안 돼. 지우는 안 돼. 걔가 무슨 죄가 있다고. 공범도 죄인이다. 죗값 달게 받아라. 이제 내 인생에서 꺼져. 뚝. 전화가 끊겼다. 으악. 서연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핸드폰을 바닥에 내리쳤다. 액정이 산산조각 났다.
그녀의 인생처럼. 류태호는 견인되어가는 자신의 차를 보며 욕설을 퍼붓고 도망치듯 주차장을 빠져나갔고 서연은 홀로 남아 통곡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미친 여자 보듯 쳐다보았지만 그녀는 일어날 수 없었다. 같은 시각 인천공항 출국장. 게이트 앞에서 탑승을 기다리던 지우의 핸드폰이 울렸다. 아빠였다. 사랑하는 내 딸 지우야. 결혼 축하한다. 이건 아빠가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동영상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다. 지우는 의아해하며 파일을 열었다. 백화점 주차장에서 자신이 류태호에게 돈봉투를 건네는 장면, 엄마와 통화하며 아빠는 쑥맥이라 몰라라고 비웃던 음성 녹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지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핸드폰을 든 손이 덜덜 떨렸다. 지우 씨, 왜 그래? 장인어른이 뭐 보내셨어? 남편이 다가와 핸드폰을 들여다보았다. 지우가 황급히 화면을 끄려 했지만 남편의 손이 더 빨랐다. 영상을 본 남편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갔다. 경멸, 혐오, 그리고 배신감. 이게 다 뭐야? 오빠, 그게 아니라.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설명? 이게 설명이 돼? 장모님이 바람 피우는 거 알면서 돈까지 갖다 줬다고. 우리 집 돈으로? 남편은 지우의 손을 뿌리쳤다. 더럽다 진짜. 결혼? 없던 걸로 해. 우리 부모님 아시기 전에 내가 먼저 말씀드려야겠네. 사기 결혼이라고. 남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출국장을 빠져나갔다. 오빠 가지마. 잘못했어. 지우는 웨딩드레스 대신 입은 원피스 자락을 붙잡고 울며 매달렸지만 남편은 그녀를 벌레 보듯 쳐다보고는 사라졌다. 공항 한복판, 지우는 덩그러니 남겨졌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쏟아졌다. 그녀는 주저앉아 엉엉 울었다. 아빠가 말했던 가장 행복한 결혼식은 가장 처참한 장례식이 되어 끝이 났다. 강민호는 그 시각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자신의 새집 테라스에서 와인 한 잔을 따랐다. 붉은 와인이 잔을 채웠다. 그는 건배를 하듯 허공에 잔을 들어 올렸다. 지옥에 온 걸 환영한다. 서울 한남동의 고급 빌라 더힐. 대한민국 상위 1%가 거주하는 이웃새 같은 곳에 비가 내리고 있었다. 4월의 봄비치고는 살을 애는 듯 차가운 빗줄기였다. 그 빛 속에 처량하게 서 있는 두 여자가 있었다. 화려했던 한복은 비에 젖어 흉물스럽게 몸에 감겼고 얼굴의 화장은 눈물과 빗물에 번져 기괴한 가면처럼 보였다. 이서연과 강지우였다. 엄마. 문이 안 열려. 아빠가 비밀번호 바꿨나 봐. 지우가 덜덜 떨며 도어락 버튼을 누르고 또 눌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신경질적인 경고음뿐이었다. 삐빅 마이너스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비켜봐. 내가 할게. 서연이 지우를 밀치고 도어락을 두드렸다. 민호의 생일, 지우의 생일, 결혼기념일, 심지어 내연남 류태호의 생일까지 다 넣어봤지만 문은 요지부동이었다. 굳게 닫힌 철문은 마치 민호의 마음 같았다. 그때 인터폰 너머가 아니라 등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비밀번호 아무리 누르셔도 소용없습니다. 검은 우산을 쓴 남자. 민호의 친구이자 변호사인 최정훈이었다. 그는 젖은 낙엽을 보듯 건조한 눈빛으로 두 모녀를 내려다보았다. 최 변호사님, 이게 다 뭐예요? 그 사람이 진짜 미쳤나 봐요. 문 좀 열어줘요. 내 집에 내가 들어가겠다는데. 서연이 악을 쓰며 달려들었지만 정우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착각하시는데 여긴 이제 이서연 씨 집이 아닙니다. 강민호 씨 집도 아니고요. 뭐라고요? 기억 안 나십니까? 한 달 전 베트남 리조트 투자건으로 본인 명의 아파트 지분, 양평 땅, 보험까지 전부 담보로 잡고 대출받으셨지 않습니까? 그 채권 전부 제3금융권으로 넘어갔습니다. 오늘부로 원리금 상환 연체되어 즉시 압류 들어갔습니다. 서연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그건 그이가 시키는 대로. 그이가 수익률 2배로 불려준다고. 투자 위임장에 인감도장 본인이 직접 찍으셨죠? 투자 실패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지시는 겁니다. 아, 그리고 강민호 씨가 특별히 전화라고 하셨습니다.
정우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민호의 말을 전했다.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라고. 집에 있는 명품 가방, 보석, 옷가지들 전부 압류 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니 하나라도 들고 나가면 절도죄 추가될 겁니다. 말도 안 돼. 이건 사기야. 강민호 나오라고 해. 서연이 현관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지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비를 맞고 있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세상의 주인공이었던 그녀는 이제 갈 곳 없는 노숙자 신세가 되었다. 지우야, 일어나. 우리 경찰서 가자. 아빠 신고해야지. 서연이 딸의 팔을 잡아 끌었지만 지우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엄마, 다 끝났어. 아빠가 보낸 동영상. 시댁 식구들이 다 봤다고. 오빠가 우리 혼인 무효 소송한대. 위자료 청구도. 지우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갈라져 있었다. 서연은 그제야 현실을 자각했다. 자신이 저지른 짓이 어떤 결과를 불러왔는지. 하지만 후회보다 더 큰 것은 분노였다. 이 나쁜 인간. 어떻게 30년을 산 아내한테 이래? 내가 죽어버릴 거야. 여기서 혀 깨물고 죽어서 귀신 돼서 괴롭힐 거야. 그때 빌라 경비원들이 다가왔다. 평소 사모님이라 부르며 깍듯하게 대하던 그들이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입주민들 신고 들어왔습니다. 나가주세요. 경비원들은 짐짝 취급하듯 두 여자를 빗속으로 끌어냈다. 한남동 언덕길 아래로 내동댕이 쳐진 두 모녀. 지나가는 차들이 흙탕물을 튀기며 지나갔다. 서연은 류태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상황을 타개할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었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수십 번을 걸어도 받지 않았다. 류태호는 이미 도망친 뒤였다. 서연이 그에게 퍼다 준 1억 6천만 원과 함께. 으악! 서연은 빗속에서 짐승처럼 포효했다. 가진 것은 입고 있는 한복 한 벌과 핸드폰 하나 그리고 빚더미뿐이었다. 그날 밤 두 모녀는 이태원 뒷골목의 허름한 찜질방으로 숨어들었다. 30만 원짜리 오마카세를 먹던 입으로 컵라면을 쑤셔 넣으며 그들은 서로를 원망하는 눈빛을 교환했다. 지옥의 첫날 밤이었다. 계절이 바뀌어 7월의 한여름이 되었다. 서울의 습도는 살인적이었다. 관악구 신림동의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가면 나오는 붉은 벽돌집. 그곳의 반지하 단칸방이 서연과 지우의 새로운 보금자리였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그마저도 서연이 몰래 숨겨둔 폐물을 팔아 겨우 마련한 곳이었다. 방 안에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다. 장마철이라 벽지에는 검푸른 곰팡이가 피어올랐고 바닥 장판 밑에서는 눅눅한 습기가 올라왔다. 아, 진짜 냄새나서 못 살겠어. 엄마, 에어컨 좀 틀어봐. 지우가 짜증을 내며 낡은 선풍기를 발로 찼다. 늘어진 티셔츠에 반바지 차림의 지우는 예전의 청담동 며느리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도끼만 남은 폐인이 되어 있었다. 전기세 아까워. 좀 참아. 그리고 너 오늘 면접 보러 간다며? 왜 아직도 누워있어? 서연은 식당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나가기 위해 고무장갑을 챙기며 쏘아붙였다. 그녀의 손은 습진으로 엉망이 되어 있었다. 고운 피부는 거칠어졌고 관절마디가 툭 붉어져 나왔다. 면접은 무슨? 편의점 알바? 쪽팔려서 어떻게 해? 내 친구들이 보면 어떡하라고. 배가 불렀구나. 당장 쌀 떨어지게 생겼는데 친구 타령이야? 내가 그 사기꾼 놈한테 갖다 바친 돈만 있었어도 우리가 이 꼴은 안 났어. 뭐? 엄마가 먼저 바람 피웠잖아. 엄마가 그 제비 새끼한테 미쳐서 아빠 눈 뒤집히게 만든 거잖아. 내 인생 망친 건 엄마야. 지우가 악을 쓰며 베개를 던졌다. 서연도 지지 않고 소리를 질렀다. 2년이 키워줬더니 너도 공범이야. 아빠 돈 뜯어내자고 꼬드긴 게 누군데. 좁은 단칸방에서 모녀의 고성이 오갔다. 매일 반복되는 전쟁이었다. 서로의 밑바닥을 보며 헐뜯고 상처 주는 것만이 유일한 일과였다. 그때 쾅쾅쾅. 철제 현관문이 부서질 듯 울렸다. 이서연 씨, 안에 있는 거 다 압니다. 나오세요. 사채업자들이었다.
베트남 투자건으로 빌린 사채의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 원금보다 커진 상태였다. 힉. 서연과 지우는 숨소리도 내지 못한 채 서로를 껴안고 떨었다. 문 따고 들어가기 전에 나와. 콩팥이라도 팔아서 갚아야 할 거 아니야. 거친 욕설과 함께 문을 발로 차는 소리가 계속됐다. 지우가 입을 틀어막고 눈물을 흘렸다. 엄마. 무서워. 나 어떻게 해? 서연은 딸의 입을 막으며 숨죽여 울었다. 30년간 민호의 그늘 아래서 얼마나 편안하게 살았는지 비바람을 막아주던 그 지붕이 사라진 후에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되돌리기엔 너무 늦었다. 그 시각 강민호는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CCTV 화면을 보고 있었다. 흥신소 직원을 통해 설치해둔 그들의 반지하 방앞 몰래카메라였다. 사채업자들에게 떨고 있는 두 모녀의 모습이 고화질로 전송되고 있었다. 사장님, 저 정도면 충분히 겁먹은 것 같은데요. 사채업자들 철수시킬까요? 김 실장의 물음에 민호는 에스프레소를 한 모금 마시며 차갑게 대답했다. 아니, 놔두세요. 아직 덜 배웠어.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던 대가를 치르려면 멀었습니다. 민호는 모니터 속 서연의 공포에 질린 얼굴을 확대했다. 고통스러워? 억울해? 내가 느꼈던 배신감의 100분의 1도 안 돼. 며칠 뒤 지우는 결국 유흥업소의 문을 두드렸다. 당장의 생활비와 카드값을 감당할 수 없어서였다. 테이블만 보면 된다는 말에 속아 들어간 강남의 룸살롱. 하지만 운명의 장난일까? 첫 출근 날 룸에 들어선 지우는 얼어붙고 말았다. 너 강지우 아니야? 손님으로 온 남자는 지우의 대학 선배이자 한때 썸을 탔던 부잣집 아들이었다. 오빠. 지우는 쟁반을 떨어뜨리고 도망치듯 룸을 빠져나왔다. 뒤에서 들려오는 비웃음 소리가 비수처럼 등에 꽂혔다. 쟤 결혼식 날 파혼당했다더니 저러고 사네. 꼴 좋다. 지우는 화장실 칸에 숨어 자신의 얼굴을 쥐어뜯었다. 거울 속에 비친 여자는 더 이상 공주가 아니었다. 시궁창 쥐새끼였다. 서연 또한 지옥을 맛보고 있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던 중 손님들이 남긴 음식을 몰래 비닐봉지에 담다가 주인에게 들킨 것이다. 아줌마, 뭐 하는 거야 지금? 거지야? 아니 그게 아니라. 집에 강아지가 있어서. 강아지는 무슨. 저번에 보니까 딸내미랑 먹더만. 더러워서 진짜. 당장 나가. 일당 없어. 소금 세례를 맞고 쫓겨난 서연은 길바닥에 주저앉아 훔친 잔반이 든 봉투를 끌어안고 통곡했다. 쉰내 나는 음식 쓰레기, 그것이 지금 자신의 처지였다.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곳 아래에는 더 깊고 어두운 지하실이 있었다.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한 10월. 서울가정법원 제3가사부 법정.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의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다. 법정 안은 냉기가 감돌았다. 원고석에는 강민호가 앉아 있었다. 그는 완벽한 핏의 다크 네이비 슈트를 입고 말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6개월 전보다 훨씬 젊어 보였고 기품이 넘쳤다. 성공한 중년 남성의 표본이었다. 반면 피고석의 이서연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시장통에서 산 싸구려 정장은 몸에 맞지 않아 헐렁했고 염색을 못해 희끗희끗한 머리는 아무렇게나 묶여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민호 쪽은 쳐다보지도 못했다. 방청석 맨 뒷줄에는 모자를 푹 눌러 쓴 강지우가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수의를 입은 류태호가 교도관의 감시를 받으며 앉아 있었다. 그는 사기 및 공갈 혐의로 구속 수감된 상태였다. 주문. 판사의 목소리가 엄숙하게 울려 퍼졌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 이서연은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3. 피고 이서연의 재산 분할 청구는 기각한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고 피고가 혼인 기간 중 탕진한 재산과 부정하게 유출한 자금의 규모가 분할 대상 재산을 상회한다고 판단된다. 판결은 냉혹했다. 30년 결혼 생활의 대가는 0원이었다. 아니 마이너스였다. 4.
피고 류광수류태우는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서연의 어깨가 들썩였다. 억울함 때문이 아니었다. 되돌릴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절망 때문이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길. 서연은 민호의 앞을 막아섰다. 여보. 아니, 민호 씨. 민호가 걸음을 멈췄다. 그의 곁에는 경호원들이 서 있었다. 서연은 쭈글쭈글해진 손을 내밀며 애원했다. 나 갈 데가 없어.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 지우라도 좀 살려줘. 당신 딸이잖아. 서연의 눈물 젖은 호소에도 민호의 표정은 석고상처럼 변화가 없었다. 그는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고 서연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지우는 성인이야. 제 인생 제가 책임져야지. 그래도 한때는 가족이었잖아. 어떻게 이렇게 잔인해? 잔인해? 민호가 낮게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법원 복도에 서늘하게 울렸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내 등 뒤에 칼을 꽂았을 때 너희가 더 잔인했어. 나는 단지 너희가 쓴 시나리오의 결말을 보여주는 것뿐이야. 민호는 지갑에서 5만 원권 한 장을 꺼냈다. 예정을 생각해서 주는 거야. 국밥이라도 사 먹고 들어가. 지폐가 바닥으로 팔랑거려 떨어졌다. 그것은 적선이 아니라 모욕이었다. 민호는 미련 없이 등을 돌려 걸어갔다. 그의 뒷모습은 거대한 산처럼 단단해 보였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5만 원을 주었다. 자존심이고 뭐고 없었다. 당장 오늘 저녁 먹을 돈이 없었으니까.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지우가 다가왔다. 엄마, 그거 뭐야? 아빠가 돈 줬어? 응. 5만 원. 아, 짜증나 진짜. 고작 5만 원? 지우가 돈을 낚아채려 했다. 1이네. 나 담배 사야 돼. 이게 미쳤나? 쌀 사야지 무슨 담배야. 법원 앞마당에서 모녀가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두고 몸싸움을 벌였다. 서로 머리채를 잡고 욕설을 퍼부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혀를 차며 구경했다. 저 여자들 뭐야? 아까 재판받은 사람들 아냐? 쯧쯧 꼴 사납다. 멀어지는 차 안에서 민호는 그 광경을 사이드미러로 지켜보았다. 두 모녀가 엉겨붙어 싸우는 모습은 마치 지옥도의 한 장면 같았다. 그들이 서로를 파괴하며 바닥을 기어다니는 모습. 그것이 민호가 설계한 완벽한 복수의 완성이었다. 민호는 차창을 올렸다. 소음이 차단되고 정적만이 남았다. 기사 양반 갑시다. 어디로 모실까요, 회장님? 부산으로. 바다가 보고 싶군. 민호는 눈을 감았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끝났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 뚫린 구멍은 메워지지 않았다. 승리했지만 상처뿐인 승리였다. 그러나 적어도 그는 더 이상 기만당하는 바보는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존엄을 지켰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차는 속도를 높여 서울을 빠져나갔다. 백미러 속 법원은 점처럼 작아져 사라졌다. 계절이 2번 바뀌고 다시 겨울이 찾아왔다.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 화려한 여의도 금융가의 스카이라인이 바로 건너다 보이는 곳이지만 이곳의 시간은 멈춰 있었다. 좁은 골목길에는 시린 칼바람이 몰아쳤고 사람들의 입김은 흩어지기도 전에 얼어붙을 것만 같았다. 그 골목 어귀 다 쓰러져가는 붉은 벽돌 건물 지하 1층. 한평 남짓한 좁은 방에 이서연이 누워 있었다. 전기장판은 고장난 지 오래였고 얇은 솜니불 하나가 그녀의 유일한 방패였다. 콜록콜록. 서연은 마른 기침을 토해냈다. 폐 깊숙한 곳에서 쇳소리가 났다. 약을 사 먹을 돈은커녕 당장 끼니를 때울 돈도 없었다. 한때 청담동 사모님이라 불리며 에르메스 스카프를 두르던 목에는 이제 때 묻은 싸구려 목도리가 칭칭 감겨 있었다. 벌컥. 낡은 나무 문이 열리고 지우가 들어왔다. 술 냄새가 진동했다. 한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를, 다른 한 손에는 소주병을 들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다. 엄마, 자. 일어나서 밥 먹어. 지우가 비닐봉지를 바닥에 던졌다. 편의점 폐기 도시락이었다.
차갑게 식어 딱딱해진 밥알들이 흩어졌다. 너, 또 술 마셨니? 낮부터. 서연이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잔소리를 하려 했지만 지우는 콧방귀를 꼈다. 술이라도 안 마시면 이 꼴을 어떻게 견뎌? 엄마는 좋겠네. 아파서 누워만 있으면 되니까. 나는 오늘 인력사무소 갔다가 또 허탕쳤어. 젊은 년이 힘쓰는 일 못한다고 오지 말래. 지우는 소주병 뚜껑을 이로 물어뜯어 땄다. 병째 들이키는 딸의 모습을 보며 서연은 가슴을 쳤다. 내 팔자야.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됐니? 민호 씨. 민호 씨한테 한 번만 더 연락해보자. 응? 지우야, 내가 가서 빌어봐. 아빠잖아. 아빠? 꿈깨. 저번 달에 아빠 회사 찾아갔다가 경비원한테 개처럼 끌려 나온 거 잊었어? 접근 금지 신청되어서 근처만 가도 경찰 온다고. 지우가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엄마가 바람만 안 피웠어도. 류태호 그 사기꾼 새끼한테 돈만 안 갖다 바쳤어도. 나 지금 부산에서 의사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었어. 그만해. 나도 속은 거야. 나도 피해자라고. 좁은 방 안에서 두 여자의 악다구니가 오갔다. 매일 반복되는 레퍼토리였다. 서로를 향한 원망과 저주. 그것만이 이들이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지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다. 보고 싶어. 내 드레스. 내 보석들. 다 어디 갔어? 술 기운에 헛소리를 해대며 쓰러져 잠든 딸을 보며 서연은 벽에 기대 앉았다. 벽지 위로 기어가는 바퀴벌레 한 마리가 보였다. 서연은 그것을 잡을 힘조차 없어 멍하니 바라보았다. 만약 그때 그 전화가 왔을 때 바로 끊어버렸다면, 아니 애초에 헬스장에 가지 않았다면, 수만 번 되뇌어 본 후회였다. 하지만 시간은 단 1초도 되돌릴 수 없었다. 그녀가 선택한 탐욕의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고 그 끝은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다. 경기도 안양교도소. 독방이나 다름없는 징벌방에 수감된 류태호는 벽을 보고 앉아 있었다. 머리는 박박 밀려 있었고 한때 여자들을 홀리던 그 번지르르한 얼굴은 고생에 찌들어 쭈글쭈글해져 있었다. 그는 교도소 내에서도 왕따였다. 사기꾼 주제의 강남 제비족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친 강력범들에게 매일같이 조리돌림을 당했다. 어이 류 프로. 엉덩이 좀 흔들어봐. 사모님들 꼬시던 솜씨 좀 보자고. 식사 시간마다 날아오는 비아냥과 멸시. 화장실 청소를 도맡아 하며 변기통을 닦는 것이 그의 일과였다.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빚쟁이들은 그가 출소할 날만을 기다리며 밖에서 칼을 갈고 있었고 가족들도 그를 버렸다. 영치금 한 푼 들어오지 않는 통장 잔고는 0이었다. 류태호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서연에게 뜯어낸 1억 6천만 원. 그 돈으로 도박판에서 대박을 터뜨려 떵떵거리며 살 줄 알았다. 하지만 그 돈은 민호의 치밀한 설계에 의해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강민호. 강민호. 이를 갈며 이름을 불러보았지만 두려움만 밀려왔다. 그 남자는 악마였다. 웃는 얼굴로 사람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는 진짜 포식자. 류태호는 몸을 떨며 이불을 뒤집었었다. 감옥 밖으로 나가는 것이 더 무서웠다. 이곳이 차라리 안전할지도 몰랐다. 그는 평생 이 좁은 철창 안에 갇혀 썩어가기를 바라는 비겁한 짐승이 되어 있었다.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통유리창 너머로 검푸른 겨울바다가 시원하게 펼쳐진 펜트하우스. 실내는 따뜻한 공기와 은은한 커피 향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민호는 창가에 서서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1년 전 그는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왔다. 가까운 건축사무소의 대표직은 후배에게 물려주고 이곳에서 작은 개인 아틀리에를 열었다. 돈이나 명예를 위한 건축이 아닌 자신이 진짜 짓고 싶은 집을 짓기 위해서였다. 대표님 차 드세요. 단정한 차림의 40대 여성이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민호가 부산에 내려와서 알게 된 갤러리 관장 김윤희였다. 차분하고 지적인 그녀는 민호의 상처를 묵묵히 이해해주는 좋은 말동무였다. 고마워요 윤희 씨.
민호는 소파에 앉아 찻잔을 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전해졌다. 표정이 좋아 보이세요. 무슨 좋은 생각이라도 하셨나요? 윤희의 물음에 민호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냥 조용해서요. 파도 소리만 들리고 아무런 잡음도 없어서 참 좋습니다. 지난 1년은 민호에게 치유의 시간이었다. 썩어 문드러졌던 살점들을 도려내고 그 자리에 새 살이 돋아나기를 기다리는 시간. 처음에는 악몽을 꿨다. 아내의 목소리, 딸의 비웃음, 내연남의 뻔뻔한 얼굴이 꿈속에 나타나 그를 괴롭혔다. 자다가 벌떡 일어나 식은땀을 흘리기도 수십 번이었다. 하지만 바다를 보며 걷고 도면을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담백한 대화를 나누며 그는 서서히 자신을 되찾았다. 복수는 끝났다. 완벽한 승리였다. 하지만 민호는 깨달았다. 복수는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그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민호는 서랍을 열었다. 그곳에는 낡은 폴더폰 하나가 들어 있었다. 과거 증거 수집용으로 썼던 서연과 지우, 류태호의 추악한 민낯이 담겨 있는 판도라의 상자. 그는 그것을 꺼내 들었다. 이제 이것도 필요 없겠군요. 그게 뭔가요? 지난 시절의 찌꺼기입니다. 버려야 했는데 깜빡하고 있었네요.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깐 산책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는 코트를 걸치고 밖으로 나갔다. 해운대 백사장에는 겨울 바다를 보러 온 연인들과 가족들이 드문드문 보였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코끝을 스쳤지만 상쾌했다. 민호는 방파제 끝으로 걸어갔다. 넘실거리는 파도가 테트라포드에 부딪혀 하얀 포마를 일으키고 있었다. 그는 손에 쥐고 있던 폴더폰을 바다를 향해 힘껏 던졌다.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간 전화기는 검푸른 바닷속으로 퐁당 소리도 없이 사라졌다. 그 순간 가슴속을 짓누르던 마지막 돌덩이 하나가 쑥 내려가는 느낌이었다. 민호는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 짭조름한 바다 내음이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잘 가라. 내 30년. 그는 중얼거렸다. 슬프지 않았다. 후회도 없었다. 그저 고생했다, 잘 버텼다, 스스로를 다독일 뿐이었다. 뒤를 돌았다. 저 멀리 펜트하우스 창가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따뜻한 차와 새로운 인연, 그리고 앞으로 그려나갈 건축 도면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그는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빠, 누군가의 물주가 아닌 온전한 인간 강민호로 살아갈 것이다. 그의 발걸음은 모래사장을 밟으며 단단하게 앞으로 나아갔다. 햇살이 그의 어깨 위로 따스하게 쏟아져 내렸다. 길고 긴 겨울밤이 끝나고 비로소 진짜 봄이 오고 있었다. 3년 후 서울역 무료 급식소 앞. 길게 늘어선 줄 끝에 허리가 굽은 노파 한 명이 서 있었다. 꾀죄죄한 몰골의 그녀는 배식받은 국밥을 허겁지겁 입에 넣었다. 이서연이었다. 아줌마 천천히 좀 먹어. 누가 뺏어가? 자원봉사자가 혀를 찼지만 서연은 들리지 않는 듯 국물까지 싹싹 긁어 마셨다. 식사를 마친 그녀는 밖으로 나와 폐지 리어카를 끌었다. 삐걱거리는 리어카 소리가 그녀의 신음소리처럼 들렸다. 그때 대형 전광판에서 뉴스가 흘러나왔다. 세계적인 건축상 프리츠커상 후보에 한국의 강민호 건축가 노미네이트. 부산의 자연을 담은 그의 건축 철학이. 화면 가득 강민호의 환한 얼굴이 비쳤다. 백발이 성성하지만 중후하고 멋진 모습. 옆에는 우아한 분위기의 김윤희가 함께 서서 박수를 치고 있었다. 서연은 리어카를 멈추고 멍하니 전광판을 올려다보았다. 민호 씨.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져 아스팔트 바닥을 적셨다. 손을 뻗어보았지만 화면 속 그는 너무나 멀리, 너무나 높은 곳에 있었다. 지나가는 행인이 서연을 툭 치고 지나갔다. 할머니, 길 막지 말고 비켜요. 서연은 힘없이 고개를 숙이고 다시 리어카 손잡이를 잡았다. 무거운 수레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했다. 그녀가 짊어져야 할 업보의 무게처럼 묵직하고 끝이 없는 길이었다. 화면 속 강민호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 웃고 있었다. 사연 잘 들으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늘 행복하세요.